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스프레드시트 2020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패턴이 컴활 1급 필기의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벗 테이블에 관한 문제네요. 피벗 테이블은 수많은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최적의 기능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틀렸어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여러분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기 시험을 볼 때 수없이 피벗 테이블을 아마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원본 데이터를 내가 수정했어.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이 피벗 테이블에 바로 그 수정한 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로 고침을 눌러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 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이거나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하여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한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필드 목록이 있어요. 여기 필드 목록.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필드 목록이에요. 자, 필드 목록을 여기 밑에다 추가할 때 자, 어디다 요 밑에다 추가할 때 특히 여기 행이네요. 그렇죠? 행. 여기 밑에다 요 행 밑에다 추가할 때 어떻게 텍스트이거나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하여 행 레이블에 추가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들어간 건 거의 값에 들어갑니다. 값에. 자, 3번 보겠습니다. 감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된다. 자, 여기 열 레이블이 있고 행 레이블이 있는데 이 시그마 값, 여러분 여기 시그마 값 보이시죠? 이 시그마 값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감 영역에 필드가 2개 이상 있어야지만 시그마 값이 생깁니다. 감 영역에 필드가 2개 이상 있으면 열의 시그마 값이 생겨요. 열의 시그마 값이. 그럼 우리가 그 시그마 값을 끌어서 행 레이블로도 옮길 수가 있고 또 행 레이블에 있는 시그마 값을 끌어서 열 레이블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맞고요. 4번 보겠습니다.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블 필터나 값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필터에도 여기 역삼각형이 있고 행 레이블에도 역삼각형이 있고 열 레이블에도 역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필터라 그래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왜? 피벗 테이블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세로 고침해야지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누른다.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누른데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A2와 지금 현재는 A1 셀에 선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A2와 A6 범위를 선택한 후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 서식 매크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렇죠. 매크로 기록을 하고, 그렇죠? 매크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지정하고 기록 중지를 눌렀네요. 자, 매크로라는 것은 뭐예요? 매크로 기록을 하고, 작업을 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야지만 매크로가 기록이 됩니다. 뭐로? 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기록이 됐네요.
기록 중지를 눌러 서식 매크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다음 중 매크로 작성 후 C1 셀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C1 셀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했대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에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것은 뭐예요? 상대 참조 매크로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말 1급 실기시험에 나오는 매크로라든가 커말 2급 실기시험에 나오는 매크로는 절대 참조 매크로라 그래요. 아무 셀을 선택해도 그 매크로 기록한, 자, 만약에 이것을 지금은 상대 참조 기록이지만 절대 참조 기록으로 했다 그러면은 A1 셀을 선택해서 A2와 A6 글꼴 스타일 굵게 했지만 내가 C1 셀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해도 A2와 A6만 굵게가 되고 내가 D1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해도 A2와 A6만 글꼴 스타일이 굵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대 참조 매크로예요. 상대 참조 매크로는 내가 어디서 선택해서 매크로 실행하냐에 따라서 매크로 실행 위치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A1 셀을 선택해서 매크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A2, A6 굵게 했어요. 그렇죠? A1을 선택하고. 그렇지만 C1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하면 C2와 C6가 여러분 굵게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C2, C6 영역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됩니다. 즉 상대 참조 매크로는 내가 선택한 셀 위치에 따라 매크로 실행이 다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 선택한 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절대 참조 매크로는 셀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늘 아무 데서나 실행해도 절대 참조 매크로는 A2와 A6만 글꼴 스타일이 굵게 됩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나리오에 관한 거네요. 시나리오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탭에 보시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시면 시나리오도 있고 시나리오 관리자도 있고 목표값 찾기도 있고 데이터표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시나리오는 무엇이죠? 자, 변경셀과 결과셀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변하는지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시나리오 요약이 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네요. 호황 시나리오가 있고 불황 시나리오가 있네요. 자, 변경셀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3개로 지정되어 있네요.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셀은 이름이 정의됐네요. 그렇죠? 냉장고 판매, 세탁기 판매. 근데 CO셀은 이름이 정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CO셀로 나왔네요. 자, 결과셀은 변경셀을 이용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즉 결과셀은 수식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자, 현재 값이 2%, 4%, 5%였을 때는 5억 1660인데 호황이 됐을 때는 예상 판매 금액이 증가하고 불황이 됐을 때는 예상 판매 금액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호황과 불황 두 개의 시나리오로 작성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새 워크시트에 표시된다. 맞아요. 시나리오를 만들면 새로운 워크시트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2번. 원본 데이터의 냉장고 판매, 세탁기 판매, 예상 판매 금액으로 이름을 정의한 셀이 있다. 그렇죠.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냉장고 판매. 이건 냉장고 판매라고 이름을 정의했고 세탁기 판매라고 이름을 정의했고 CO셀은 이름을 정의하지 않아서 그대로 CO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예상 판매 금액은 예상 판매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셀의 현재 값을 수정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여러분 이제 원본 데이터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면 이건 이제 완전히 별개가 돼요.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든 업데이트하든 지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3번이 틀렸어요. 원본 데이터의 변경셀에 현재 값을 수정한다 그래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한번 만들면 그냥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내의 모든 내용은 수정 가능하며 자동으로 설정된 윤곽도 지울 수가 있다. 네, 그럼요. 이제 완전히 별개니까 그냥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풀이 한번 볼까요? 한 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해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의 값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그 만든 이후에는 원본 데이터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완전히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답은 3번. 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시트에서 사원명이 두 글자이면서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네. 자, 여러분 는 쓰고 큰 따옴표하고 는 물음표. 이 물음표는 뭐예요? 물음표라는 것은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음표 2개 썼으니까 2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물음표 썼으니까 여기 사원명, 여기 사원명 있어요. 그렇죠. 원본 데이터에도 사원명이 있고 여기 사원명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사원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함수를 쓰면 이름을 사원명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왜? 함수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원명 필드, 원본 데이터에 있는 필드 제목이 사원명이고 조건의 제목이 사원명이라는 것은 그 원본 데이터에 있는 사원명 필드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수를 쓴다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 있는 필드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함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이 필드명이 필드명이라고도 그러고 열 제목이라고도 그래요. 열 제목이 같으면 안 됩니다.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럼 여기 뭐가 또 안 될까요? 여기 실적 있네요. 요건 안 된다. 그렇지?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왜? 여기 에버리지는 함수가 쓰였고 에버리지는 함수가 쓰였는데 열 제목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 그리고 4번도 틀렸어요. 여러분 이 별표를 쓴다는 것은 모두의 의미예요. 사원명에서 모든 것을 검색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 틀렸네.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되겠네. 1번. 그렇죠? 1번 두 글자이면서 사원명의 글자가 두 글자이면서 평균 이상인 것. 평균 B2셀에서부터 B9셀의 평균 이상보다 큰 것. 그렇죠? 초과하니까 큰 걸 찾아주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이해 가시나요? 좀 여러분 물음표가 뭐예요? 김 물음표 하면 뭐예요?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두 글자인 거예요.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니까. 그렇죠? 김 물음표 하면은 뭐예요?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김 별표는 뭐예요?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만 찾아줘요. 뭐 김구, 김병래, 세 글자. 그렇죠? 이렇게 네 글자든 상관없어. 무조건 김으로 시작하면 찾아줘요. 별표 김은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별표 김 별표는 뭘까요? 김이 포함된 거는 다 찾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답은 1번. 왜? 함수를 썼을 때에는 필드 이름이 절대로 같으면 원본 데이터의 필드 이름하고 같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글자이니까 두 글자인 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쵸?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 함수가 들어갔는데 열 제목이 여기 실적하고 똑같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뭔 얘기예요? 연속된 데이터들이 쭉 적혀 있어요. 표 같은 게 연속된 데이터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 1번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그럼요. 여러분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그 표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선택이 됩니다. 2번 첫 번째 셀을 선택한 후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의 마지막 셀을 클릭한다. 그럼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표의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3번 첫 번째 셀을 선택한 후 F8키를 누른 후 방향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맞아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8키를 누른 다음에 딱 놓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점차 확대해서 나가면 됩니다. 4번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컨트롤 키, 선택 영역을 확장하려면 컨트롤 키가 아니라 시프트 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시프트 키. 자,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 키, 오른쪽 방향 키 눌러가면서 선택 영역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여러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시험, 실기 시험에도 꼭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텍스트 파일은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맞아요. 일정한 너비가 있거나 또는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는 없다. 틀렸어요. 일부 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텍스트 파일을 가져올 때 가져오면 텍스트 마법사 1단계, 텍스트 마법사 2단계, 텍스트 마법사 3단계가 있어요. 텍스트 마법사 1단계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과 너비가 일정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만약에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면 선택하면 세미콜론 또는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입니다. 탭, 쉼표, 공백, 기타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텍스트 마법사 3단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오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열은 선택해요. 여기서 아래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으면 선택해줘요. 또 내가 이름 열을 갖고 오고 싶지 않다. 이름 열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으면 선택해주면 그 열은 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일부 열만 가져올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일부 열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기시험 볼 때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문제가 꼭 나오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열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일부 열만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2번. XS 파일은 표, 피벗 테이블, 워크시트, 특정 위치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다. 그럼요. 3번. 웹상의 데이터 중 일부를 워크시트로 가져오고, 웹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부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하여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럼요. 새로 고침 미리 갖고 왔어도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4번.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그럼요. 자, 여러분 이거는 4번은 여러분 또 많이 할 거예요. 실기시험에서. 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리고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갖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만족하는 데이터만,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왜? 텍스트 파일도 내가 원하는 필드만, 원하는 열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액세스 파일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뭐 표로도 가져올 수 있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도 가져올 수 있고, 피벗 차트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새 워크시트로 선택할 수 있네요. 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 있네요. 데이터 탭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을 내용이 별표, 수정, 별표, 바꿀 내용이 별표, 변경, 별표로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를 별표, 변경, 별표로 바꾼다. 틀렸어요.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수정이 포함된, 이게 별표, 수정, 별표가 뭐예요? 수정이 포함된 모든 글자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김수정, 수정박, 김수정, 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찾을 내용에다 별표, 수정, 별표로 하고 바꿀 내용에다 별표, 변경, 별표로 했더니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김수정도 별표, 변경, 변경도, 수정박도. 즉 뭐예요?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가 별표, 변경, 별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수정이 포함된 모든 글자, 수정이라는 글이 포함된 모든 글자가 별표, 변경, 별표로 바뀌는 겁니다. 네, 1번이 틀렸네요. 답은 1번이네요.
2번 는 A1 곱하기 B1과 같은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 이렇죠. 여기 찾는 위치가 있어요. 수식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수식 있네요. 그죠? 수식으로 선택한 후 찾을 내용에 A1 물결 모양 별표 B1으로 입력한다. 왜? 여러분 검색 연산자 별표 물음표가 있어요. 별표는 뭐 김 별표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주고, 별표 김하면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주고, 별표 김 별표하면 김이 포함된 값을 찾아주잖아요. 물음표는 뭐 김 물음표 하면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두 글자인 걸 찾아주잖아요. 이런 거, 이건 뭐예요? 검색 연산자 와일드 카드라고도 하고 만능 문자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을 찾을 경우에는 물결 표시를 넣어줘야 돼요. 물결 별표, 물결 물음표. 여기 있네요. 물결 별표네요. 그렇죠? 맞아요. 3번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요. 여기 내용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이 서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서식은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걸 클릭해주고, 그러면 그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거 클릭해서 바꿀 서식을 만들어주면은 내가 선택한 서식이 이 바꿀 서식으로 다 바뀌어요. 예, 맞아요.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셀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단추를 클릭한다. 그럼요.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래로 우리가 찾아요. 데이터를 찾으려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줘요. 그런데 내가 위로 올라가면서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 키 누르고 다음 찾기 누르면, Shift 키 누르고 여기 있네요. 다음 찾기 누르면 위로 올라가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8번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러시를 이용하여 연월 일을 구분한다. 그럼 여러분 내가 2월 1일 이렇게 쓰면 얘가 날짜를 2022년 2월 02월 01일이 돼요. 내가 2-1 이렇게 써요. 2-1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가 돼? 이게 2022년 02월 01일이 돼. 이렇게 날짜로 바뀌는 거예요.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된다. 네, 맞아요. 3번 여러분 날짜를 입력할 때 이렇게 하이픈이나 슬러시를 이용하셔야 돼요. 3번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대로 인식하고 29 이하이면 2000년대로 인식한다. 네, 맞습니다. 4번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키를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틀렸어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간이 입력됩니다. 현재 날짜를 입력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팁 하나 읽어보고 갈까요? 날짜는 1년 번호로 만들어집니다. 1900년 1월 1일을 1년 번호 1로 계산하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년 번호가 1씩 증가합니다. 2022년 1월 1일은 1년 번호 44,562입니다. 즉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4,562일이 지난 거네요. 네. 저는 요만큼만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사나요? 네. 자, 29번 볼까요?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차트네요. 자, 여기 볼까요? 이건 1분기 합계는 여기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축으로 되어 있네요. 1분기 합계. 왜? 1분기 합계 데이터가 너무 크잖아요. 여기 데이터가 크잖아요. 이건 데이터가 좀 작고, 그 보조축이고 이거는 세로축이고, 그렇죠? 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가 0%로 설정되어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간격 너비는 뭐냐면 요게 간격 너비예요. 요게 간격 너비. 이 간격 너비가 0%면 이렇게 0%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 차트처럼 붙어버려요. 0%가 되면.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계열 겹치기가 0%가 돼 있어요. 계열 겹치기는 뭐예요? 자, 여기 지금 3개 1월, 2월, 3월이 있는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즉 계열 겹치기가 0%로 되어 있으면 이 계열이 서로 붙어서 표시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요거는 계열 겹치기가 0%가 되는 겁니다. 간격 너비가 0%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간격 너비가 0%가 되어 있으면 요 지금 청량리와 왕십리호 사이에 요 간격이 딱 붙어버립니다. 자, 2번 범내 표지 없는 데이터표가 표시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요게 뭐예요? 요게 데이터표예요. 데이터표. 여기까지 사실 포함해야 돼요. 데이터표는
이 항목까지 포함해야 돼. 여기 데이터 표입니다. 근데 범례 표지가 없어요. 범례 표지가 있으면 여기 앞에 뭐 이렇게 요 앞에 범례 표지가 이렇게 앞에 표시가 돼 있어요.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 표입니다. 1월, 2월, 3월 계열에 오차 막대가 표시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오차 막대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오차 막대입니다. 요거 오차 막대. 1분기 합계 계열은 보조축으로 지정되어 있다. 네, 맞네요. 1분기 합계는 여기 보조축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계열 옵션의 간격 너비가 뭐라고요? 0%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열 겹치기가 0%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격 너비는 여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0%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붙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셀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샵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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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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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는 3과 4분의 3이네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물음표는 물음표가 있는 것만큼 띄어쓰기가 돼요. 여기 물음표가 앞에 두 개 있었으니까 여기 두 칸 띄어져 있어요. 자, 물음표는 데이터가 없으면 공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3 앞에 공백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B 0 쉼표 영역 샵 쉼표. 여기 끝에 쉼표가 있다는 것은 천 단위를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셀 서식에서 즉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끝에 쉼표를 넣으면 천 단위가 없어져. 그럼 6, 7, 8, 9에서 7, 8, 9가 없어지겠죠. 반올림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런데 0 쉼표 00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0 쉼표 007이 됩니다. 예, 맞네요. 자, C 보겠습니다. 별표 다시. 여러분 이 별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셀 서식, 즉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별표를 입력하는 것은 뭐냐면 별표 다음에 이렇게 다시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게 셀 너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다시가 쭉 채워져. 이렇게 다시가 별표 이 셀 너비만큼 다시가 채워집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뭐예요? 샵 쉼표 샵샵 0 샵 쉼표 샵샵 0은 천 단위마다 쉼표 해주라는 뜻이에요. 천 단위마다 쉼표. 그러니까 천 단위마다 쉼표를 해줘야 되니까 6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셀 너비만큼 다시를 해주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셀 너비만큼 다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천 단위 샵 쉼표 샵샵 0 천 단위마다 쉼표 해줘야 되니까 6 쉼표 7, 8, 9가 돼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별표 뒤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셀 너비만큼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뭐 별표 뭐 골뱅이 그러면 이 골뱅이가 뭐예요? 셀 너비만큼 골뱅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가 또 이렇게 나타나겠죠. 6789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지금은 다시니까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맨 앞에는 뭐냐면 이건 양수예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음수예요. 세 번째 건 0이고 네 번째 거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일 땐 삼각형이 나타나고 음수일 때는 역삼각형이 나타나서 양수일 때는 삼각형이 나타나고 숫자가 나타나고 음수일 때는 역삼각형이 나타나고 숫자가 나타납니다. 샵은 뭐예요? 숫자를 대표합니다. 0과 샵은 숫자를 대표합니다. 0일 때는 그냥 0으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6789니까 역삼각형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맞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렇죠? 양수이면 숫자 앞에 삼각형이 붙고 음수면 숫자 앞에 역삼각형이 붙고 0이면 0으로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왜? 별표는 여기 별표도 없어져야 되고 셀 너비만큼 다시가 나타나고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매크로 편집 및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중지 누르면 그 사이에 있는 작업했던 과정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1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매크로 대화 상자예요. 매크로 대화 상자는 Alt F8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해당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2번. Alt F8키를 눌러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는 어떻게 하면 나타나냐면 Alt F8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Alt F11을 눌러야지만 나타나요. 자, 비주얼 베이직 편집키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Alt F11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틀렸네 2번 그쵸? 자, personal.xlsb 파일을 삭제하면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매크로 저장 위치가 3개가 있어. 3가지.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personal.xlsb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할 때 생깁니다. 알겠죠? 그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삭제할 매크로의 코딩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여러 매크로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만든 매크로는 다 어디에 있냐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코딩되어 있는 부분들을 딜리트 키 누르면 다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분 내가 원하는 매크로도 지울 수 있지만 원하는 부분의 매크로도 지울 수 있지만 한꺼번에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런 함수를 그렇게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choose 함수 보겠습니다. choose 함수는 맨 앞에 있는 인수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돼요. 그럼 이의 인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자, 이게 1이 나오면 요 앞에 있는 인수가 1이 나오면 C2가 되고 2가 나오면 C3, 3이 나오면 C4, 4가 나오면 C5, 5가 나오면 C6, 6이 나오면 5, 6가 뜹니다. 자, 요 안에 있는 값, 요 첫 번째 인수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로우는 뭐예요? 로우는 행이란 뜻이에요. 행. 로우가 뭐라고 이게? 로우가 이게 행이란 뜻이에요. 행이에요. 행. 그럼 B3셀의 행은 뭐예요? 3이에요. 3. 그럼 이 B3셀의 행은 3이기 때문에 얘는 3이 돼요. 3. 3이니까 뭐가 돼요? C4가 나오지. C4. 그럼 뭐가 돼요? C4면은 영업사원. 얘는 영업사원이 나오네. 영업사원. 그죠? 영업사원 적어볼까요? 좀 굵게 해야겠어요. 펜 굵게 하는 게 있나요? 이게 굵기가 없고 정해져 있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얘는 영업사원이 나오네요. 자, choose 함수 타입 함수는 뭐예요? 셀 함수고 이건 타입 함수는 뭐냐면 여러분 타입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인수가 숫자이면 1이 나오고 문자이면 2가 나와요. 그럼 이 비사가 뭐예요? 비사가 문자이니까 이 값은 뭐가 돼요? 2가 되네. 2니까 얘는 뭐가 나와? C4가 나오네. C3가 나오네. C3면 뭐죠? 부사장이 나오네. 부사장. 자, 옵셋 함수는 뭐예요? 옵셋 함수는 기준 셀, 쉼표 행, 쉼표 열 하고 행범위 열범위예요. 근데 뭐 이거는 행범위 열범위를 신경 쓰지 말고 자, 기준 셀, 쉼표 행, 쉼표 열. 기준 셀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하는 거. 자, 이거 이동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옵셋 함수는 여기 있네요. 기준 셀, 행, 열, 높이, 너비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글씨가 좀 잘 써지면 좋겠는데 잘 안 써지네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옵셋 함수 A1 이걸 A1, A6이지만 A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행이면은 1행, 2행이에요. 2열이면 뭐예요? 1열, 2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사장이 표시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옵셋 함수 이동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부사장이 나오네. 얘도 부사장. 자, 인덱스 함수. 자, 매치 함수는 뭐냐면 요 매치 함수는 자, 여기는 매치 찾을 값이 있어요. 이 찾을 값. 이 찾을 값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줘요. 0은 정확한 값입니다. A3이 뭐예요? A3. 여기 A3이면은 요거네. 그렇죠? A3이 A2와 A6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얘는 2가 나오겠네. 2. 그렇죠? 자, 인덱스 함수는 뭐예요? 는 인덱스
인덱스 함수는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A2와 A6에서 2행 3열만큼 이동하네요. 그쵸? 그럼 A2와 A6이면 어디나? A2와 A6에 D6이네요. D6에서 여기까지다. 그쵸? 여기에서 2행 3열 1행 2행 3열 1, 2, 3 여기니까 부사장이 나오네. 얘는 그쵸? 1행 2행 자 1행 2행 1, 2, 3열 그래서 부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매치 함수는 뭔지 알겠죠? 요거는 자, 내가 찾을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A3이 요 A2와 A6에서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겁니다. 부사장이고 세 개는 부사장이고 1만 영업사원이 나오네요. 그럼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인덱스 함수 다시 한번 볼까요? 인덱스는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매치 함수는 찾을까? 여기 있네요. 근데 범위, 쉼표, 행, 쉼표.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줍니다. 매치 함수는 찾을까? 범위 옵션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찾을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3은 매치 함수 써서 A3은 A2와 A6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잖아요. 2행이잖아요. 2행. 그죠? 그럼 요 매치 함수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2가. 2행 3열. 즉 요 A2와 D6에서 2행 3열이니까 1행 2행. 1열 2열 3열이니까 부사장이 표시되는 겁니다. 자, 33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으로 결과값이 다른 것은 결과값이 다른 것 찾아주면 되네요. 뭐 옳은 것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값이 다른 것 잡으겠습니다. 콜럼. 여러분 로우는 뭐라 그랬어요? 로우는 요거는 얘는 행이에요. 행. 그래서 뭐 B 100 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얘는 그냥 100이 나와요. 행만 신경 쓰면 돼. 근데 콜럼은 이건 뭐예요? 이건 열이란 뜻이에요. 열. 콜럼은 그럼 B100 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얘는 2가 나와. 2. B는 두 번째 있기 때문에 2가 나옵니다. 열만 신경. 열을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콜럼 C3이네요. 자, 먼저 스몰 함수부터 알아야 돼요. 스몰 어디 있나? 있네. 스몰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표시해 줍니다. 콜럼 C3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얘는 3이 나오네요. 그럼 B1과 B3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뭐가 나와요? B1과 B3 여기네요. 세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여기 70이 나오네. 70 됐나요? 70 이해가시죠? 세 번째로 작은 값. 여기 콜럼 요 값이 뭐가 나와요? C니까 C는 세 번째 있으니까 3이 되잖아요. 그렇죠? 3이 나오는 겁니다. B1과 B3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은 70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이거는 뭐가 나와요? 이거는 1, 2, 3, 4, 5의 평균은 3이네요. 3. A1과 B3. 자, A1서부터 B3까지 여기네요. 여기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이거는 30이 나오네요. 30. 맞죠? 자, 로우네요. 로우, 라지. 이제 라지는 뭐? 라지는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표시해 줍니다.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 A1과 B3에서 로우 A1이니까 이건 뭐예요? 로우만 신경 쓰면 이 원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건 1이 나오네요. 1. 그죠? A3과 B3. A1서부터 B3. A1서부터 B3이면 여기네요. 그죠? 여기서 제일 큰 값은 뭐예요? 70이네요. 70. 얘는 70 나오네요. 제일 큰 값. 왜? A1과 B3에서 1이니까 제일 큰 값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평균이니까 3이네요. A1과 C3. 자, A1과 C3 여기네요. 여기에서 A1과 C3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제일 큰 값은 90. 두 번째로 큰 값은 80. 세 번째로 큰 값은 70이네요. 이거 70 나오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34번. 다음 중 통합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트 보호는 통합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을 보호한다. 맞아요. 시트 보호는 해당 시트만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트 보호할 때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 무슨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트 보호를 하면은. 2번. 공유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및 병합할 수 있다.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사람이 우리가 데이터를 편집하고 수정하려고 우리가 공유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3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여러분,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려면 이거는 시트 보호를 해야 돼요.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는 아니죠. 통합문서 보호는 전체 문서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 통합문서 보호가 아니라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으려면 시트 보호를 해야 됩니다. 4번.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트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통합문서 구조를 잠글 수 있다. 그럼요.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트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통합문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통합문서 보호. 이건 전체 문서에서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통합문서 보호를 해야겠죠. 시트 자체 내에 어떤 셀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면은 그때는 시트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시트 보호는 특정 시트만 보호되고 통합문서 보호는 문서 전체가 보호되는 겁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35번. 아래 시트의 각 부서마다 직위별 종합 점수의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B17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여러분 중괄호가 들어간 것은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배열 수식이네요. 썸 ifs 배열 수식은 없어요. 1번은 틀렸어요. 그렇죠? 썸 배열 수식. 조건이 두 개일 때 썸 배열 수식은 어떻게 돼요? 썸 쓰고 가로 열고 조건 1 별표 조건 2 별표 범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범위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번, 3번, 4번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 썸을 나타내는 거예요. 썸.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가 틀려요? 여기 틀려 이게. 하나, 둘, 셋. 요게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예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범위에서 이 값과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범위에서 는 이 값과 같은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 가시나요? 범위에서는 이 값과. 그럼 여기 보세요. 영업부. 자, 지금 A17이면은 뭐예요? A17이면 영업부잖아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영업부, 총무부, 홍보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17, 18, 19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A가 B로 바뀌면 안 돼요. 왜? 영업부이면서 부장인 거, 영업부이면서 과장인 거, 영업부이면서 대리인 걸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A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답은 3번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달러 표시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A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17, 18, 19 바뀌어야 되니까 달러 표시하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A가 B로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1번.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그럼요. 여러 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니까 3차원 참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2번. 계산할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가 있다. 그럼요.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고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꺼번에 값이 딱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컨트롤 엔터를 써서 한꺼번에 값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F9 키를 누른다. 틀렸어요. 여러분, 상수를 입력하려면 F9키를 눌러야 돼요. Alt가 아니라 F9키만 눌러야 돼요. 여러분 상수가 뭔지 아시나요? 상수? 자, 셀이 이렇게 있어요. 셀이 이렇게 있어.
는 3 더하기 5 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뭐가 나와요? 엔터 치면 요 값이 8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 수식 입력줄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수식 입력줄에는 3 더하기 5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 는 3 더하기 5 치고 F9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8이 돼요. 그럼 여기는 수식 입력줄에도 그냥 8이 돼요. 그냥 수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8이에요. 그냥 8이 돼버리는 거 알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8이 나옵니다. 잘 이해 안 가? 그럼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 A열, B열, C열이에요. 일행이고. 자, 그럼 여기 2, 3이에요. 그럼 우리 는 뭐예요? 는 쓰고 A1 더하기 B1 하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잖아요. 5. 그럼 우리는 A1 더하기 B1은 이제 없어지고 그냥 5만 남아요. 숫자 5만 남아요. 예, 숫자 5예요. 알겠죠? 보통 우리는 계산식을 쓰면 는 A1 더하기 B1이라고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결과값은 5라고 나타나는데 수식 입력줄에도 5라고 나타나요. 숫자 5라고. 자, 이걸 상수라 그럽니다. 자, 4번.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샵 n 슬러시 a와 같은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37번. 다음 중 아래 그림 보기 탭 창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제가 새 창을 클릭했어요. 이 문서를 열고 이 문서를 열고 새 창을 클릭했더니 똑같은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똑같은 게. 즉 뭐예요? 새 창을 클릭하면 현재 창이 그대로 복사된 창이 표시됩니다. 틀렸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현재 창과 똑같은 창을 하나 복사해서 표시되는 겁니다. 2번.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바둑판식, 계단식, 가로, 세로 등 4가지 형태로 배열한다. 맞네요. 모두 정렬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대화상자.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이네요. 3번.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맞아요. 여러 통합문서가 열려있는 경우 숨기기를 표시하면 현재 활성화된 통합문서가 숨겨집니다. 4번. 나누기를 클릭하면 워크시트를 최대 4개의 창으로 분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럼 나누기가 창 나누기인데 최대 4개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목행을 고정해 놓고 볼 때 유리합니다. 제목행은 고정하고 나머지 데이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뭐 창을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세로로 해서 2개로 나눌 수 있고 가로로 해서 2개로 나눌 수 있고 최대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38번. 다음 중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태 표시줄. 여러분 이 상태 표시줄이 뭐냐면 엑셀 프로그램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 이거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먼저 1번.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돼요. 내가 어떤 숫자를 선택하면 평균, 개수, 합계 또 뭐 이거 외에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뭐 다른 것도 최대값, 최소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2번. 이건 기본 보기고, 이건 3번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고, 4번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고, 5번은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최소 10%, 최대 400%까지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상태 표시줄에서 워크시트의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렇네요.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상태 표시줄에는 확대 축소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표시된다. 그럼요. 여기 확대 축소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컨트롤 키 누르고 휠 마우스 눌러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3번.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해야 돼요? 이름 상자에서 하잖아요. 또는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수식 탭에 들어가서 이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름 정의를 못해요. 알겠죠? 4번. 상태 표시줄은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여기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이름 정의는 절대로 상태 표시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 차트의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트와 연결된 워크시트의 데이터에 열을 추가하면 차트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럼요. 여러분 원본 데이터가 열을 추가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열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차트에. 2번 차트 크기를 조정하면 새로운 크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차트 내 텍스트 크기 등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네, 맞아요. 여러분 차트 크기를 줄이거나 차트 크기를 늘리면 그 글꼴이 거기에 크기에 맞게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3번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의 행이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여러분 차트에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원본 데이터를 내가 숨겼어요. 행이나 열을 숨겼어요. 그러면 차트에 반영이 돼요. 알겠죠? 차트에 반영이 돼가지고 숨긴 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의 행이나 열을 숨기면은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원본 데이터의 행이나 열을 숨기면 차트에 숨기면 차트에 안 나타나고 다시 표시하면 차트에 나타납니다. 4번 데이터의 계열의 순서가 변경되면 범례의 순서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그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1월 계열, 2월 계열, 3월 계열, 1분기 합계 계열이에요.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래 위로 바뀌면 2월을 맨 위로 올리면 여기 2월, 1월, 3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범례. 여러분 요건 범례잖아요. 요건 범례. 그쵸? 이 범례의 위치가 바뀝니다. 데이터의 계열의 순서가 변경되면 요 데이터 계열의 순서가 변경되면 범례의 순서, 요 범례의 순서도 변경됩니다. 만약에 1분기 합계를 맨 위로 올리면 요 1분기 합계가 맨 앞에 나타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원본 데이터 행이나 열을 숨기면 차트에도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와, 마지막 문제네요. 오,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중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만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개체 인쇄 체크를 해제한다. 그럼요, 여러분. 차트에 보면은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면은 거기에 속성의 개체 인쇄라고 있어요. 그 속성의 개체 인쇄를 해제하면은 차트는 인쇄가 안 됩니다. 2번 시트에 표시된 오류 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선택한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셀 오류 표시를 표시된 대로 하면 오류가 그대로 표시돼서 인쇄되고 이게 공백으로 하면 셀 오류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요. 공백으로. 그죠? 3번 인쇄 내용을 페이지 가운데 맞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체크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인쇄하려면 여기 있다. 그렇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체크하고 세로 체크하면 정 가운데 현재 페이지에서 그 내용들이 정 가운데에 인쇄가 됩니다. 가운데 맞춰서 인쇄가 됩니다. 그런데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여기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 있는데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의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은 뭐냐면 문서가 확대되거나 축소됐을 때 그 머리글이나 바닥글이 확대되거나 축소돼서 인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게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 체크돼 있어요. 왜? 뭐 A4로 인쇄한다든가 뭐 A3로 인쇄할 때 그 크기에 맞게 확대해서 축소할 때 그 크기에 맞게 머리글이나 바닥글이 확대되거나 축소돼서 인쇄됩니다. 자, 페이지 가운데 맞춰 인쇄하려면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 세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인쇄되는 모든 페이지의 특정 행을 반복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쇄 제목 반복할 행에 열 레이블이 포함된 행에 참조를 입력한다. 여기 있네요. 시트 탭에 반복할 행, 반복할 열에 여기다가 열이나 행을 드래그하면 열이나 행을 클릭하면 그 행은 계속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